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 다시 이제 2학기 때 같이 세계지리 수업을 하기 위해서 또, 또 새로운 방법을 이렇게 찾아서 이제 녹화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분들 방학 잘 보냈는지 모르겠는데, 음, 선생님은 아직 방학이 안 끝났음에도 또 이제 내일 그리고 그 다음날 업로드를 해야 되니까 이렇게 집에서 새로운 방법을 또 찾아서 영상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지난 학기에 이제 교과서 79페이지까지 같이 진도를 나갔었고, 이제 이번 시간부터 해서 80페이지부터 진도를 나가면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일단은 식량자원과 국제이동, 그리고 그 다음에 에너지자원과 국제이동 두 단원이 모두 그 자원과 관련된 내용들이고, 이제 이 내용이 끝나게 되면은 우리는 인문지리 파트 전부 끝나게 되고, 이어서 뭐 몬순아시아와 오세아니아부터 시작해서 각 이제 세계의 다양한 지역들에 대해서 같이 배워보게 될 겁니다. 아, 이게 또 온라인 클래스에 확인했겠지만 같이 이번 시간 그리고 아마도 다음 시간까지 우리가 같이 봐야 될 학습지 업로드 해놓았으니까 학습지 같이 뭐 출력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창 띄워놓고 봐도 좋을 것 같고, 오늘 아마도 교과서 기준으로는 81페이지까지 할 수 있으면 좋겠고, 안 되면은 식량작물 이 부분이라도 오늘 끝내는 것을 같이 목표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수업 이어가 볼 텐데요. 먼저 우리 식량자원의 의미와 특성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식량자원이란 먼저 말 그대로 식량이니까 식용이 먹을 수 있어야 돼. 식용이 가능하고 인간이 생존하는데 필요한 각종 영양소를 공급해주는 것들을 우리가 식량자원이라고 하고, 그래서 크게 곡물자원, 그리고 육류자원, 기타 내용들이 포함이 되게 되고, 곡물 자원들 중에서는 우리가 특히 이제 같이 알아볼 것들이 쌀, 밀, 옥수수 세 가지가 있는데, 이 세 가지는 이제 뭐 세계적으로 3대 곡물로 꼽힐 만큼, 그리고 가장 많은 사람들이 이제 주식이라고 하지, 주로 먹는 음식으로 이용이 되는 이런 뭐라고 해야 될까? 자원들이고, 그다음에 육류 자원 같은 경우에는 고기, 우리가 생각하는 다양한 고기들을 생각하면 되고, 그래서 육류 자원들 중에서 우리는 이제 돼지, 소, 양, 세 가지에 대해서 같이 수업 시간에 다루어 볼 거고, 기타로는 뭐 채소, 과일, 이제 산에서 나는 임산물, 그리고 바다나 강에서 나는 수산물, 이런 것들도 식량 자원에 포함되는데, 한국지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채소나 과일과 같은 그런 식량 자원들에 대해서도 중요하게 다루지만, 우리가 세계지리에서 이제 이런 채소나 과일 같은 것들까지 다루기 시작하면은, 너무 양이 많아질 수밖에 없겠지. 세계적으로 기후마다 당연히 나는 채소나 과일 같은 것들도 다 다를 텐데,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이제 배우고 또 이렇게 문제 출제된다면은 우리는 뭐 어떤 게 있을까? 뭐 두리안, 망고스틴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무슨 우리나라 돈 따지면 뭐 참외 이런 것들 전부 다 그걸 공부를 해야 될 텐데, 그러는 거는 너무 우리가 생각만 해봐도 좀 그건 슬픈 일이지. 그래가지고 우린 이제 세계지리에서는 크게 곡물자원, 육류자원 두 가지에 대해서 같이 배워보는데, 곡물자원 같은 경우는 쌀 및 옥수수 세 가지, 그리고 육류자원 같은 경우는 돼지, 소, 양 세 가지의 동물을 기억해 놓으면 될 것 같습니다. 이어서 이제 식량자원의 지역별 분포에 대해서 같이 한번 지도를 보면서 이야기를 이어나가게 되면은, 먼저 쌀 같은 경우에는 아시아의 계절풍 기후 지역이다 라고 해서 이제 지도에 표시되는 이 우리나라, 중국, 일본 지역, 그리고 우리가 지역지리 하면서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제 아래쪽에 있는 동그라미 이 지역을 뭐라고 부르는지 혹시 기억나? 인도차이나 반도라고 하는데, 이 인도차이나 반도 지역, 그리고 어, 그 왼쪽에 있는 큰 반도가 인도 반도지. 그래서 인도 반도와 그 왼쪽에 있는 파키스탄, 그리고 옆에 있는 방글라데시까지 이쪽이 전부 다 쌀이 주로 생산되는 지역들이라고 합니다. 지도에는 간단하게 표시하기 위해서 이렇게 두 지역에만 동그라미를 쳐놓았는데, 이 주변 지역들에서도 쌀 생산량 많은 편이고,
그리고 뭐 미국이라든지 아니면은 다른 지역들에서도 쌀의 생산량이 적지 않은 편이라는 것 같이 기억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 다음으로 이제 밀 보게 되면은 밀 같은 경우는 먼저 유럽 지역에서 많이 생산이 되고 그 다음에 서남아시아 지역 또 그 신대륙 중에서 오세아니아 지역에 많이 생산이 되는데 그 저기 유럽, 북부 아프리카, 서남아시아 이렇게 프린트에는 세 군데만 표시가 되어 있지. 여기 이외에도 우리가 이따 밀 얘기하면서 한 번 더 얘기를 하겠지만 밀 같은 경우에는 쌀보다 훨씬 덜 까다로운 재배 조건을 가지고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서 보다 더 넓은 지역에서 재배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지역에서는 이제 기후가 척박해서 벼를 재배할 수 없는데 이런 지역에서 밀은 충분히 재배가 되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많이 볼 수가 있어. 대신에 이제 웬만한 지역에서는 쌀보다는 밀이 이제 조금 더 단위 면적당 생산량이라고 하거든. 똑같은 평에서 농사를 지었을 때 얼마나 많은 추수를 할 수 있는가로 비교를 해보면은 이제 쌀이 밀보다 더 많은 양을 추수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는 또 이제 둘 다 재배할 수 있으면 보통은 이제 쌀을 재배하는 경우가 많다. 이 정도까지 같이 기억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 다음으로는 이제 옥수수에 대해서 보면은 옥수수는 여기 지도에서 중앙 아메리카라든지 아프리카 동부 지역에서 보통 재배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옥수수 관련해서는 우리가 멕시코 얘기하면서 멕시코의 음식 중에 타코나 또띠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을 기억을 하고 있으면 좋을 텐데 그래서 이런 또띠아 같은 것들이 이제 옥수수를 이용해서 만든 옥수수를 재료로 해서 만든 음식이라는 것과 그 다음에 이제 중앙아프리카 지역의 잉카나 마야 문명 이런 이제 고대 문명이 있었다고 배웠는데 이런 문명들도 이제 옥수수 생산을 기반으로 해서 발전한 문명이구나 이렇게 조금 알아두면은 옥수수의 재배 지역에 대해서 조금 더 쉽게 기억할 수가 있을 것 같아.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는 각 식량 작물에 대해서 한번 하나하나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이제 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면은 쌀 같은 경우는 어, 중국 남부나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아마 처음 이제 기원을 했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쌀은 성장기에 쌀이 자라나는 시기에 고온 다습해야 돼. 날씨도 더워야 되고 비도 많이 와야 돼. 그리고 반면에는 이제 수확할 때에는 좀 건조해야지. 우리 이제 속담 중에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라는 이런 속담이 있는 것처럼 좀 이렇게 건조한 환경에서 벼가 이제 여물 수 있는 이런 곳이 기후적으로는 적합을 하고 이제 지형적으로는 충적평야라고 쓰여 있지. 충적평야가 어떤 곳이냐라고 하면은 하천 주변에서 이제 하천이 넘치게 되면은 그런 그 넘친 이후에 그 하천이 운반해온 물질들이 퇴적된 곳 이런 곳을 이제 충적평야라고 하는데 아무래도 이런 곳들은 하천이 운반한 물질들이 많은 영양분을 가지고 있기도 하고 또 이제 하천 주변이다 보니까 어때? 물을 구하기가 쉽다라는 이런 특징이 있어서 쌀을 재배하는데 벼를 재배하는데 유리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크게 두 가지의 재배지를 이제 프린트나 아니면 PPT에 띄워놓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아시아의 계절풍 지역이다. 라고 해서 조금 전에 지도에서 봤던 그런 곳들, 인도차이나 반도라든지 우리나라, 일본 이런 곳들을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고 이쪽 지역에서는 이제 재배를 하는데 가족 노동력을 중심으로 한다. 그래서 어떤 논의 크기가 그렇게 크지 않고 작다고 상대적으로 작은 규모의 벼농사를 짓는 편이고 그래서 자급적이다. 내가 먹을 만큼 이렇게 재배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 반면에 이제 미국의 캘리포니아, 미국의 서남부 쪽이라고 생각하면 돼. 미국의 캘리포니아나 아니면 브라질의 남부 지역 이런 곳에서는 이제 뭐 내가 이제 먹고 살아야 되니까 재배할래요 이런 느낌보다도 상대적으로 훨씬 더 큰 규모 그리고 이제 영농의 기계화라고 표현하는데 사람이 이제 사람 손으로 농사를 짓는 그 정도의 스케일이 아니라 훨씬 더 이제 큰 스케일로 농사를 짓는 모습들. 그러니까 막 헬기 농약 뿌리고 이러는 것처럼. 아니면은, 이것도 지역지리 하면서 얘기를 한번 했던 것 같은데, 미국에서는 이제 계절에 따라서 자리를 바꿔가면서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지. 기후가 이제 더 낮은 위도에서 먼저 수확이 이루어질 테니까
그러면은 아래쪽부터 수확해주고 그 다음 주는 조금 고위도에서 수확해주고 이런 식으로 전문적이고 기계화돼 있고 상업화된 이런 식의 재배가 나타나는 곳이 이제 미국의 캘리포니아나 브라질의 남부 지역이구나 라고 기억을 해두면 좋을 것 같아. 그래서 쌀, 벼의 특징 같은 경우는 단위 면적당 같은 땅에서 농사를 지었을 때 더 많은 양의 수확량을 거둘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높은 인구 부양력을 가진다라고 합니다. 높은 인구 부양력은 당연히 수확량이 많다 보니까 그러면은 더 많은 수확량은 더 많은 사람을 먹여 살릴 수가 있겠지. 그래서 데이터상으로도 산업화가 되기 전까지 전 세계에서 가장 인구 밀도가 높은 지역이 바로 이 아시아의 계절풍 지역이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생산지와 소비지가 일치하는 편이다. 이 얘기는 이제 쌀을 가장 많이 생산하는 지역과 쌀을 가장 많이 먹는 지역, 이 두 지역의 지리적인 차이가 크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농사를 지어서 우리가 먹으면 되네. 그래서 국제 이동량은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래쪽에 이제 두 가지 데이터를 볼까요? 국가별 생산량 같은 경우 중국이 가장 많고 인도, 인도네시아, 방글라데시, 베트남, 태국 순서라고 하는데 보게 되면은 조금 전에 지도에 표시되었던 지역과 별 차이가 없는 것을 우리가 직접 눈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고 수출량 같은 경우는 태국, 인도, 베트남, 파키스탄, 미국 순서다. 그래서 대부분 이제 어느 정도 많이 생산하는 나라들에서 수출도 하게 되는데 그런 다른 이 중에서 미국 정도를 제외하고 나면은 온전히 수출을 하기 위해서 쌀을 재배한다? 이런 느낌보다는 쌀을 재배했고 많이 먹었는데 좀 남네. 그러니까 수출도 해야지. 이런 느낌이라고 생각을 해주면은 좋을 것 같아.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 쌀의 수출량에 대해서 조금 더 친숙하고 그리고 살아있는 그 데이터를 느꼈으면 좋겠어서 다음 페이지에서는 이 수출량이 그 연도별로 해마다 어떻게 바뀌는지에 대해서 간단한 영상을 하나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게 되면 이제 2000년부터 시작하게 되는데 이 데이터가 아마 2018년까지 이어질 거야. 2000년 기준으로는 태국, 미국, 인도, 베트남, 중국 이런 순서로 쌀의 수출 순위가 나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어. 보게 되면은 이제 시작할게. 그래서 이제 쌀에 대해서는 우리가 주로 기억을 해야 될 게 아시아의 계절풍 지역이 주로 생산하는 지역이다. 그리고 생산지와 소비지가 일치하기 때문에 많은 국제 이동량은 발생하지 않는다. 이 정도 한번 기억을 해주면 좋을 것 같고 이어서 이제 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밀 같은 경우는 이제 기원지 자체가 쌀은 아까 얘기했듯이 동남아시아나 중국 남부 지역, 상당히 습한 지역에서 처음에 시작됐는데 밀은 서남아시아의 건조 기후 지역에서 기원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밀 같은 경우는 비교적 기온 측면에서도 기온이 낮은 지역에서 잘 자라고 그리고 강수량 측면에서도 상대적으로 건조한 지역에서 잘 자란다.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밀 같은 경우는 기후에 대한 적응력이 뛰어나다라고 이야기를 좀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 그래서 밀을 주로 재배하는 지역은
중국의 화북지방, 중국에서도 상대적으로 동북지방인데 이쪽 가게 되면 이제 중국의 남부와는 다르게 중국 남부에서는 이제 거의 동남아시아 지역과 비슷하게 쌀을 이제 이기자 하는 지역까지도 존재를 하는데 화북 지역은 뭐 날씨도 기후도 좀 더 추워지고 강수량도 적어지다 보니까 이쪽 지역에서는 이제 밀을 많이 재배하고 그 다음에 인도의 펀자브 지역 이쪽에서도 역시 이쪽 동네는 둘 다 많은 인구를 가지고 있으니까 기본적으로 자급적으로 재배를 하는 이런 측면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미국,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 같은 이제 우리가 이런 곳들을 콜럼버스 시대 이후에 발견된 대륙이다 해서 그냥 묶어서는 신대륙이다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신대륙 지역에서는 기계화영농. 그래서 아까 우리 쌀 얘기할 때도 브라질 남부랑 미국의 캘리포니아 얘기했었지. 그래서 상대적으로 훨씬 대규모이면서 먹고 살기 위해서 재배한다기보다는 팔기 위해서 상업적인 농업이 주로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리고 밀은 이제 쌀과 대비했을 때 많은 국제 이동량을 가지고 있고 그 이유는 방금 이야기했듯이 미국, 캐나다, 호주 이런 지역들처럼 상업적으로 전문적으로 재배를 하는 지역이 있다는 이유가 한 가지가 있고 또 한 가지를 더 들자면은 이제 뭐 남아메리카나 아니면은 오스트레일리아, 호주 이런 곳들은 남반구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북반구와 서로 계절이 반대인 특징을 가지고 있지. 그러다 보니까 북반구에서의 수확과 남반구에서의 수확은 6개월 정도 차이가 나게 될 테고 그러면 이제 서로 상대방 지역은 비수기가 되는 거지. 밀을 생산하는 시기가 아니니까 이렇게 남반구와 북반구의 계절 차이도 이제 이 밀이 많이 국제 이동량을 가지게 되는 이유이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큰 흐름은 일단 뭐 이쪽 남아메리카, 북아메리카에서 유럽으로 가는 남아메리카, 북아메리카, 호주, 그 오스트레일리아에서 유럽 쪽으로 가는 신대륙에서 구대륙의 흐름이 가장 크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밀 같은 경우는 단위 무게당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잘 상하지 않는다거나, 혹은 이제 우리가 이제 쌀은 그래도 밥은 해 먹는데 밀은 보통 가루를 내지 밀가루. 그래가지고 잘 상하지 않아서 장거리 운송에 유리하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국가별로는 역시 중국이 가장 많고 중국, 인도, 러시아, 미국, 프랑스, 호주 이 순서로 이제 밀을 생산하는 양은 많은데 이제 밀을 수출하는 건 조금 다르지. 중국과 인도 같은 경우는 많이 생산을 해봐야 이제 다 스스로 충분히 먹을 수 있으니까 수출량 순위에서는 이제 빠지게 되고 국가별 수출량은 이제 러시아부터 미국, 캐나다, 프랑스, 호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밀을 많이 수출하는 나라들은 대부분 이제 그 영토의 규모가 크고 그리고 온대기후 지역에 좀 많은 지역이 위치하고 있는 나라들이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이제 밀까지 얘기를 했으니까 쌀과 밀이 그럼 어떻게 이렇게 좀 무역이 되는지 한번 지도를 통해서 같이 알아보게 되면은 보게 되면 여기서 이제 주황색이 밀이고 초록색이 쌀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일단은 그 점으로 찍힌 것들은 어디에서 생산되는가 이거를 나타내고 있고 그 다음에 화살표가 이동을 하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는데 보게 되면은 일단은 그 중국 그리고 유럽 그리고 그 아프리카의 오른쪽에 위치한 마다가스카르라는 섬 그리고 이제 저기 미국과 캐나다 아르헨티나 아니면은 오스트레일리아 요 정도가 이제 점들이 촘촘하게 박힌 지역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우리 중앙아시아 지역 쪽 한번 보게 되면은 이쪽에는 집중적으로 이제 주황색 점만 찍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런 것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방금 이야기했던 상대적으로 기후 적응력이 뛰어난 작물이 밀이라는 것을 우리가 좀 알 수 있을 것 같아. 그 다음에 이제 보게 되면은 어, 쌀의 화살표가 나오는 곳은 거의 뭐 작은 화살표가 이 동그라미 오른쪽에 조금 있긴 한데 이거 정도를 제외하고는 이 인도에서 나오는 큰 줄기 하나 정도밖에 없는 데에 반해서 밀 같은 경우는 굉장히 다양한 지역에서 화살표가 굵직하게 나오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어. 그래서 이제 쌀이 이동량이 적고 밀이 이동량이 많구나 라는 것을 확인을 해볼 수가
다시 한번 지도로 확인을 해볼 수가 있었어. 그래가지고 이렇게 일단 쌀과 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았고, 이어서는 이제 옥수수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면, 옥수수 같은 경우는 아메리카 지역에서 이제 기원을 했다고 하고, 옥수수 같은 경우도 이제 밀처럼 높은 기후 적응력을 가지고 있어서 다양한 기후 지역에서 재배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멀리 갈 것 없이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옥수수를 재배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지. 그래서 우리가 주변에서 볼 수 있는 가장 흔한 옥수수 하면은 괴산에서 이제 나는 괴산 대학찰 옥수수. 최근에는 이제 옥수수 수확철이라 그런지 TV에서 광고도 하던데, 그 옥수수랑 이제 뭐 아프리카, 아메리카에서 먹는 옥수수랑 그 같은 종의 옥수수입니다. 그래서 주요 재배지 같은 경우는 미국, 중국, 브라질, 아르헨티나 이런 지역에서 주로 재배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이제 좀 느끼겠지만 미국이나 중국 같은 곳은 워낙 땅도 넓고 그 땅들 중에서도 비옥한 곳이 많으니까 그냥 모든 작물들의 재배 순위에 들어간다라고 이렇게 좀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옥수수 같은 경우는 육류 소비가 늘면서 가축의 사료도 많이 사용이 된다고 하지. 그래서 그걸 뭐라고 하지? 이렇게 통에 든 옥수수 알갱이? 콘 샐러드인가? 그 콘 샐러드 같은 것이 이제 원래 뭐 미국에서는 그 소가 먹는 거다 이런 이야기도 한 번씩 들어본 적이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가축 사료도 많이 사용이 되고 여전히 사람들이 많이 먹기도 하고, 그리고 최근에는 이 바이오 에탄올의 연료도 사용되면서 수요가 증가하기도 했다고 해. 그래서 바이오 에탄올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다시 한번 자세하게 이야기를 할게. 그래서 옥수수 같은 경우도 이제 미국, 중국, 브라질, 아르헨티나, 인도네시아 순서로 많이 생산을 하게 되고, 그래서 생산량 같은 경우는 이제 다른 쌀과 밀에 비해서 아르헨티나라는 국가가 하나 들어왔다는 거. 이걸 통해서 보통 이게 옥수수구나라고 그 생각을 할 수가 있고, 수출량을 보면은 조금 더 확실히 알 수가 있어. 수출량이 이제 미국, 아르헨티나, 브라질, 우크라이나, 프랑스 순서지. 그래서 아르헨티나와 브라질 같은 경우는 이제 다른 작물에서는 크게 이름을 보이지 않았던 그런 수출 지역인데, 여기 옥수수에는 2, 3위를 다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통해서 이제 우리는 이 데이터는 옥수수 데이터구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옥수수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고, 그다음에 뭐 옥수수 같은 경우는 또 워낙 높은 기후 적응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원지는 아메리카지만 아프리카 지역에서 이제 그 기후에 맞게 조금 더 개량을 해가지고 이게 이제 어, 아프리카 지역에서도 주식 작물로 사용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카사바, 얌, 타로 감자 이런 거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했었는데, 실제로는 옥수수를 주식으로 하는 사람도 많다는 거 한번 기억을 같이 해주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바이오 에탄올 한번 같이 보면은, 바이오 에탄올이라는 것은 그 옥수수, 사탕수수, 수수, 보리, 감자 이런 작물들에서 포도당을 추출해가지고 이걸 발효해서 생산한대. 그래서 바이오에탄올 자체로 이제 연료로 쓰는 거는 쉽지가 않겠지만, 이제 휘발유에 첨가해가지고 휘발유로만 가는 것이 아니라 바이오에탄올도 같이 이용하는 하나의 이제 우리가 다음 시간에 배우게 될 그 에너지 중에서 이제 신재생 에너지에 해당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면은 될 것 같아. 그래서 이런 바이오에탄올 같은 경우에는 어, 긍정적인 측면으로는 친환경적이다 라는 이런 긍정적인 측면이 하나 있고, 반면에 이제 부정적인 측면은 어떤 비판이 있냐면은, 지금도 밥을 먹지 못해서, 그러니까 영양을 섭취하지 못해서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을 두고 이걸로 무슨 연료를 만들어서 쓰느냐, 비인간적이고 비인권적이다 라는 이런 비판도 같이 존재하는 연료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른쪽에 있는 그래프를 보게 되면은 이게 그 세계의 바이오 에탄올 생산량인데, 보게 되면 맨 위에 이제 연두색, 그리고 바로 그 밑에 주황색, 이 두 나라가 가장 크게 생산하고 증가량도 많은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각각 미국과 브라질이지.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옥수수를 이용한 바이오 에탄올 생산이 가장 많은 편이고, 브라질 같은 경우는 사탕수수를 이용한 바이오 에탄올의 생산량이 가장 많은 편이라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뭐 별 얘기를 하지도 않은 것 같은데, 목축어까지 이야기를 하기에는 시간이 조금 애매하게 남을 것 같아서, 일단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만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남은 이제 목축업부터 식량의 국제교역까지 다음 시간에 해서 요 단원을 마무리하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까지 수업 듣느라고 고생 많았고, 이번 학기에도 같이 이제 즐겁게 세계지리 시간 지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수업하겠습니다. 안녕.